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플워치가 출시된 것이 이제 2015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5년엔 전체 이제 응답자 수의 한 1% 정도만 스마트워치를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2024년 현재 이제 무작위로 추첨한 1000명 중에 33%가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령별로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 연령별로 사실은 상당히 조금 서로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60대, 70대 고령층으로 갈수록 스마트워치의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3%의 어떤 사용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 연령에 걸쳐서 똑같지 않고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기능과 어떤 제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분명 시계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이제 신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마다 그 신제품을 채택하거나 사용하는 패턴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크놀로지 어댑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기술 수명 주기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기술 수명 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디퓨전 확산이라는 개념이니까 신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확산되어 가는지를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디퓨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고민한 끝에 보시는 것처럼 신제품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채택하는 시기가 좀 다른데 대략 보니까 크게 한 이제 채택 순서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의 신제품이 아무리 나와도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양극단에.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한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 신제품 채택의 순서에 따라서.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 모양으로 우리가 종 모양의 이제 분포를 따를 것 같다.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의 분포는 대략 뭐 합쳐서는 100이고, 각각은 보시는 것처럼 이노베이터가 한 2.5%, 제일 먼저 채택하는 사람, 그다음에 얼리 어댑터, 그다음에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메가즈라는 순서로 되고 이 얼리 머저리티랑 레이트 머저리티가 뭐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뭐 이 정도 비율을 따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이제 채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의 모양은 이렇게 이제 종 모양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S자 모양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초기에 채택한 사람들이 이제 아마 30대에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0, 30대. 자, 그러면은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개의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노베이터입니다. 이노베이터는 벤처썸이라고 해서 상당히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요. 어, 신제품을 가장 먼저 구매하는 사람인데요.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장 먼저 구매하느냐? 사실은 제품의 실제 효용이나 편익 같은 거, 제품 써서 뭐가 좋지? 나는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지? 이런 거 같은, 예, 그, 편익을 따지면은 신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효용이나 편익보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그 자체를 좋아하는. 뭐가 새롭게 나왔다. 아이폰 17이 나왔다. 18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과 효용과 편익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새로 나왔으니까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리퀴디티, 그러니까 이제 좀 재력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셜 스테이터스도 사회적 지위도 이제 비교적 높은 경우가 많겠죠. 예. 그러한 형태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노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신제품을 채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얼리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이 얼리 어댑터는 이노베이터랑 뭐가 다르냐? 일단 이 사람들은 예, 신제품을 써가지고 예, 어떤 효익이 있다, 어떤 편익이 있다,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따지고 오 이런 가치가 있으면 나 구매하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이제 보신 이노베이터는 그런 가치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새로우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 일단 이제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그런 것들을 널리 이제 퍼뜨립니다. 아,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네. 이런 점이 좋고, 기존 제품 대비 이러이러한 점이 더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오피니언 리더십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얼리 어댑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사실은 이노베이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리 어댑터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십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다른 소비자가 누구냐 앞서서 보셨던 뒤에, 자기 뒤에 있는 세 명이 바로, 예,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리 어댑터는 이 뒤에 세 명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우리가 앞서서 보셨던 이노베이터와의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즉, 차이점 두 개. 오피니언 리더십, 그 다음에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 이제 차별점이 되겠고요. 그 밖에 아까 보셨던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테이킹은 공통점입니다. 근데, 오피니언 리더십, 즉, 다른 사람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점에서 이 얼리 어댑터가 신제품 마케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왜냐하면 오피니언 리더십,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이 입소문 마케팅 관점도 상당히 중요한 소비자 집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소위 이제는 이제 주류 시장입니다. 주류 시장. 주류 시장이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저리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끔 되고요. 머저리티. 근데 머저리티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이제 early, 뒷부분이 late가 되겠습니다. 근데 둘은 사실은 머저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다른 특성이 있다. early 머저리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early인 이유가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채택을 하진 않습니다. 바로 채택은 하진 않는데 또 유행에 뒤처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상당히 유행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한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세 번째에 등장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가성비 많이 따지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 얼리 어댑터들이 이 우리가 초기 수용자라고 하는데 이 얼리 어댑터들이 신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효용과 품질과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잘 보고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충분히 가성비가 나오고,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은 실용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얼리 머저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이 얼리 머저리티들의 특징은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사례가 깊다. 상당히 이제 고민 많이 하고 이제 물건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제 얼리 머저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인 머저리티는 어떤 특성이 있냐? 레인 머저리티는 예, 점점 더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예, 가격에 민감하고 보시는 것처럼 혁신에 상당히 이제 어떤 회의적 그리고 뭐 주머니 사정도 그렇게 이제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레인 머저리티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제품을 구매할 때 이제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보통 구매하는 패턴 자체가 유명 브랜드 제품을 사는, 유명 기업의 제품을 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하는 여러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거의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생활 필수품이 된 다음에 구매하는 그러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이트 머저리티가 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가격이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했었고요. 네 가지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신제품을 채택하는 사람인데, 레이 머저리티와의 차이점은 어떤 의심, 스캡티컬, 이제 조금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아예 부정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극도의 이제 위험 회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생활 필수품이라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가지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제품을 쓰지 않으면 남들과의 어떤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거의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레가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가즈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마케팅,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16%나 된다라는 점이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전기차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점에서 보시면, 예, 테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수입되기 전에 이미 뭐 해외 직구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충전 인프라가 없을 때, 뭐, 이제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요런 경우가 바로 이제 이노베이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이제 매장을 오픈했는데, 먼저 이제 남들보다 사서 평가해보고, 전기차 효용을 널리 전파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얼리 어댑터에 속합니다. 현재 사실 전기 자동차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서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네. 아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얼리,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얼리 어댑터. 얼리 머저리티는 이제 가성비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성능이 입증되고, 도로에 충전소가 충분히 보급되면 사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현재 그 얼리 머저리티들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유지 비용이 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충전 인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뭐 충전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리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얼리 머저리티들은 상당히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인 머저리티는 이제 완전히 역전돼서 예, 휘발유 자동차, 그 디젤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 더 많은 세상이 왔을 때, 많은 세상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 기름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거의 뭐 이제 자동차 뭐 주차 공간도 거의 없다. 그랬을 때 이제
네,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매일 머저리티가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시점에서 아마 전기차를 내가 안 살 것 같다. 내 평생.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가지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4년 11월에 지디우르고니라는 가수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게 생긴 전기 픽업 트럭을 이제 타고 다녔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한국에 이제 출시되지 않은 모델. 실제로 14년 12월 돼서 이제 매장에 전시하고 판매는 불과 한 두 달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드래곤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전기 자동차를 산 것은 우리가 이제 이노베이터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2년에 제안이 됐었는데 한 30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디퓨전 모델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마케터들이 신제품 마케팅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이론과 현실 간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프리 무어라는 사람이 두 가지의 이제 개념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제품 마케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간과했던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근데 이게 신제품 마케팅의 성공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히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토네이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사용자 유형의 특성을 다시 한번 설명한 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캐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습니다. 캐즘은 우리가 앞서서 보셨던 이 얼리 어댑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얼리 머저리티인데, 요거 두 개 사이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예, 간극이 크더라. 결국 이 캐즘이라는 상당히 깊은 반전 때문에 신제품이 얼리 어댑터에서 얼리 머저리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판매 부진을 겪다가 종래에는, 자금이 마르고 재무적인 위기에 봉착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망하더라.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원리 머저리티를 공략하지 못하고 망하더라. 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초기 시장에서의 성공이 요게 이제 초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류 시장, 메인스트림 마켓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예. 근데 많은 신제품들이 여기에서 이제 고꾸라져서 한참 헤매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실용주의자, 가성비를 상당히 따지는 이제 얼리 머저리티 시장에 공략에 실패한다라는 주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런 캐즘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신제품을 개발할 건데 이 캐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냐. 그래서 how to identify the chasm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chasm 어떻게 이제 발생하나? 자,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사례가 그 마이크로 LED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하면 크게 LCD, OLED, 물론 그 전에 뭐 CRT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 LED라고 하면은 그 OLED 다음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좋냐면 해상도도 좋고, 전력 소비 효율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고,
그래서 이제 고화질의 화면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배터리 소비가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차세대 어 디스플레이로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장 조사 기관들이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 LED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2010년대 중후반에 전망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조사 기관의 전망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 기업은 판매 대수, 디스플레이의 판매 대수 관점에서 시장을 전망을 했고요. 주황색, 파란색 꺾은 선은 오른쪽의 축, 금액 관점에서 시장 규모를 전망을 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 그다음에 노란색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23년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예, 그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상당히 이제 완만해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혹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장이 2023년까지 빨리 열리다가 시장이 포화가 돼가지고, 어, 성장세가 이제 정체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시장 규모가 그럼 이제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LCD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200억 달러에서 시장 규모가 포화가 된다? 그럼 이거 정말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 결국 신제품인데 5년 만에 시장에 포화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이 갑자기 성장세가 둔화되는 건 뭐냐? 바로 2023년까지는 이 얼리 마켓, 이노베이터가 테크놀로지 인스우지에스트고요. 얼리 어댑터가 비저널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시장은 2023년까지 공략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얼리 머저리티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얼리 머저리티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제품의 효용이나 품질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장 정체가 온다. 즉, 다시 말해서 2024년 그리고 2025년경에 이제 캐즘이 올 것이라고 뭐, 이때 이미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그래프를 연간 시장 성장률 예측치로 보면 2023년까지는 막 100%씩 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2024년, 2025년은 올수록 이 성장세가 상당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 이건 왜 그러냐? 결국 이제 이때 캐즘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캐즘이라는 것은 신제품이 출시되어 가지고 초기에 이제 가파르게 시장 성장을 하다가 예,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이제 급격히 둔화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캐즘의 발생 패턴이다. 즉, 2024년 정도에 이제 이 사례에서는 그때 조사 당시에 죄송합니다. 2018년 정도 되니까 한 5년 뒤에 캐즘이 올 것이라고 이제 판단했다. 실제로 이 마이크로 LED라는 기술은 애플 워치에서 채택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여기 스마트워치 써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하루 충전 안 하면은 그 다음날 차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배터리 소모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그 마이크로 LED라는 기술이 전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에서 채택이 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2023년경에 애플이 채택을 하겠으나 또는 2025년경에 그 출시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애플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캐즘이 왔고, 상당히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응용 분야에서 이 마이크로 LED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사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년 막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시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신규에 0.8%밖에 안 됐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18년에 1.7%, 22년에 9.8%까지 증가를 했다가 2023년에 보시면 9.3%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가보면 현재 8.9%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9.8%까지 찍었다가 9.3, 8.9까지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얼리 어댑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5%입니다. 그럼 9.8, 8.9라면은 결국 이 얼리 머저리티들이 전기차를 샀다 안 샀다를 생각해 보면 안 샀다가 돼요. 이게 9.8까지 찍었다가 9.3, 8.9로 떨어졌다는 것은 얼리 어댑터들이 전기차를 사고 있지만 얼리 머저리티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의 신규 등록 비중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3, 4년, 2023년, 2024년 요때 전기 자동차는 캐즘에 온 거예요. 왜냐면 뭐 전기 충전 요금이 오른다, 인프라가 많이 없다,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탈출이 어렵다, 뭐 등등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때 막 부상이 되기 시작했을 때. 자, 그래서 2024년 작년만 하더라도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전기 자동차 캐즘과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을 보시죠. 2025년을 보시면 11%, 상반기 기준이긴 하지만 11%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9%까지 바닥을 쳤다가 이제 11%까지 오니까 뭔가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실제로 캐즘과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터넷 검색하면 보이시나요? 네. 예, 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잠깐만요. 자, 전기자동차 캐즘 쳐봤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여기 뭐, 자, 캐즘 해소 기대가, 전기차 캐즘 해소돼도 뭐 그렇다. 자, 캐즘에도 끝도 없다. 캐즘 왔다는 거죠. 캐즘 끝, 캐즘 극복 중. 요런 기사가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거. 결국에는 2023, 24 정도는 이제 캐즘이 왔다. 라는 것이 앞에서 보셨던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의 패턴에서도, 비중 패턴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사례, 마이크로 LED와 전기자동차의 관점에서 우리가 캐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워치 사용률이 2019에서 11%였고, 2024년에 33%입니다. 자, 33%면 지금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구매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쌤들? 어디에 속하죠? 메이저 그 메이저 중에서도 메이저 두 개잖아요. 어디죠? 얼리 얼리예요, 메이저 레이트예요? 얼리 메이저 같습니다. 예, 예, 얼리 쪽에. 지금 스마트워치를 구매한 사람들이 얼리 머저리티입니다, 얼리 머저리티. 33%가 아직 왔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자, 여기 보면, 비중이 1%, 2%, 11%, 12%, 19%로 빵 뛰었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워치는 쌤들 보셨을 때, 그 캐즘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캐즘이라는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 갤럽의 조사에.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캐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세 개 사례 중에서 마이크로 LED랑 전기 자동차는 캐즘에 빠졌고요. 스마트워치는 캐즘에 빠졌다고 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크게 정체된 구간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캐즘에 빠졌다가 이제 회복하고 싶어 하는, 예, 모든 이제 신제품 기업들은 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왜 그럼 캐즘이 발생하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하기를 이 얼리 어댑터들은 오피니언 리더십이고 입소문 마케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 얼리 머저리티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그래서 초기 수용자들, 얼리 어댑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둘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냐 이거죠. 누구는 퍼뜨리고 싶고 누구는 참고하고 싶은데 왜 패즘이 발생하냐 이거. 모순 아니냐. 앞에 설명과 뒤에 것, 뒤에 현상이. 그래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고 서로의 의견을 참고하고 싶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와, 쟤는 나랑 너무 달라. 라는 그 문제에 이제 도달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이제 캐즘이 발생한다. 이거 신기술 수용의 단절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리 어댑터들은요.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어떤 직관적이고 혁명, 예, 혁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무리해서 이탈하고자 하고 예, 상당히 미래의 기회, 그다음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패턴이 이 특성이 있는 반면에 실용주의자들은 상당히 분석적이고 상당히 꼼꼼한 거죠. 사려 깊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어떤 좀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좀 더디, 너무 꼼꼼한, 지나치게 꼼꼼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자들은 예, 얼리 머저리티들은 얼리 어댑터를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얼리 머저리티들을 보는 얼리 어댑터는 아, 너무 조심스럽다. 저들은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고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 두 집단이 상당히 어떤 갈등도 발생하고 예, 서로 막 충돌하는 그런 이제 현상에 이제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캐즘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캐즘을 건너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제품 개발하는 데서 많은 예산과 비용을 넣었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까지 구매한다고 해서 그 비용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얼리 머저리티를 공략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캐즘을 건너야 되는 거죠. 이 캐즘을 어떻게 건너냐? 어쨌든 이 프래그마티스트, 얼리 머저리티 시장 공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 시장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특정 부분에 집중하자. 왜 그래야 되냐? 이 특정 부분의 집중이 얘네들 전체가 뭐에 민감하다?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 건 참고 안 하고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한 거를 보고 유행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따라 살 거다. 라는 이제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라. 예. 프래그마티스트에서 틈새 시장을 그걸 이제 우리가 상류의 거점을 교두보로 생각하고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완전 완비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 틈새 시장을 감동하면 나머지 애들이 예,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감동을 통해서 그 나머지 얼리 머저리티들을 공략할 수 있다. 이걸 비유적으로 이제 볼링공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볼링을 칠 때 보시면 맨 앞에 핀을 쓰러뜨리면 뒤에 핀들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얘가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상륙 거점과 교두보인 거고.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그 얼리 머저리티 내 유행에 민감한 애들로 쫙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을 찾고 완전 완비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완전 완비의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 완벽하게 준비된 제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제품. 그럼 도대체 완벽하게 준비된 제품이 뭐냐? 제품 속성에 대한 계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계층을 충분히 다 만족하고 있는, 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가운데는 정말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본질적인 제품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스마트워치에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계 그 자체와 스트립이 되는 거, 달려있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찰 수 있는 상태, 시계로 볼 수 있고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바로 지네릭 프로덕트. 근데 뿐만 아니라 expected product이라는 어떤 계층도 그 제품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 충분한 배터리 수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내가 차고 돌아다녀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expected product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이제 augmented product인데, 이거 이제 부가 기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추가 맞춤형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스마트워치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돌리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스트립을 이제 뭐 아트박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스트립도 잘 교환하고 뭔가 이제 페이스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맞춤형으로 그때도 좀 바꾸고 싶을 때 그런 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오그멘티드 프로덕이 되겠고요. 마지막 계층은 이제 잠재적 미래 가치를 의미하는 이제 포텐셜 프로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 미래 가치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이 스마트워치가 뭐 결제 시스템이 채택이 된다라든지 탑재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유선 충전이 위주인데 무선 충전과 초고속 충전이 된다라든지 또는 뭐 생체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가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워치에서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도 물론 셀룰러 가입하면 되긴 하지만 핸드폰 없이는 이제 핸드폰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스마트워치에서 통화가 안 되는데 독립형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잠재적 미래 가치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기층을 봤고요. 첫 번째, 지네릭 프로덕이랑 익스펙티드 프로덕은 성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그멘티드로의 특징, 그다음 포텐셜의 업그레이드, 확장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캐점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능뿐만 아니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이 없으면 소위 얼리 어댑터들을 공략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 완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캐즘을 극복하면 여기까지 이제 특징을 확보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특징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확장성 이런 등등의 어떤 이제 상품 계층의 바깥쪽 속성을 계속 추가적으로, 예, 이제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일단 캐즘을 극복해서 특징까지 확보하고, 막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이제 뒤에 애들이 남아 있는데, 이 뒤에 애들은, 업그레이드, 이런 거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마트워치로 돌아가 보면 이미 이제 얼리 머저리티는 샀단 말이죠. 이 얼마인지 샀다라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갤러리랑 스트립 큐어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아직 안 사고 있어. 물론 뒤로 갈수록 상당히 이제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완전 완비의 제품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야지 뒤에 애들이 이거 좋다. 이거 생필품이다. 예, 결제 시스템이 되니까. 기존에 시계는 그냥 차고 다니면 되는데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도 뭐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후기 다수, 왜냐면 레이 머저리티들을 이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이제 우리 한글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완전 완비 제품 사례로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이제 그 한글, 아래 한글을 이 완전 완비의 제품에 해당하는데요. 이 한글이 나오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다른 국산 워드 프로세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보석글, 하나워드, 사인당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들 제품이 다 망하고 왜 우리 한글이만 살아남았냐? 이들이 완전 원비 제품이 아니었다는 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파일로 문서 작업은 되는데 프린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폰트가 다양하지 않았어. 크기 조절도 잘 안 돼. 심지어 다른 PC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삼보의 보석글이라는 소프트웨어는 LG 컴퓨터에서 구동이 안 되고요. LG 컴퓨터의 하나워드도 삼보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왜 그랬냐? 결국에는 PC를 팔기 위해서 그때는 PC를 팔기 위해서 이 한글 프로그램을 이제 보완제로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PC에서 되면은 또 그 한글 프로그램이 우리 PC 안 살 거잖아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되게끔 막아놨어. 이 밖에 뭐 표나 블록 편집 잘 안 되고 사진 삽입 안 되고 전용 확장자 써가지고 그 컴퓨터 아니면 딴 데서 열리지도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불편하다, 못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1989년에 한글과 컴퓨터 이제 아래 한글이 이제 등장한 거고 이 아래 한글은 위에서 말씀드린 저런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래 한글이 생각했던 예, 이 프래그매티스트 내 틈새 지향이 누구냐? 바로 대학생이었어. 대학생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대학생들은 생각해 보셨듯이 이 제품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숙제해야 되니까, 레포트 써야 되니까. 그전에는 뭐, 글씨 너무 못 써가지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평가도 잘 못 받았는데, 점수 잘 못 받았는데,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생기니까, 숙제도 이걸로 하면 되고, 악필도 감출 수 있고, 점수도 잘 받고, 되게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도 너는 뭐 쓰냐?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수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대학 교수님도 쓰시고. 졸업생들이 또 회사 나가가지고 이런 것도 쭉 예, 계속 쓰면서 이제 레이 모저리티, 얼리 모저리티 모두 다 이제 이 제품을 쓰게 되는 이제 생필품과 같은 형태의 이제 오늘날이 된 거죠. 물론 일반 회사에서는 워드도 쓰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이제 한국인들한테 상당히 이제 편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캐즘인데요. 아까 9페이지에 설명하셨듯이 두 번째 개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토네이도. 아니, 토네이도는 뭐냐? 캐즘과 토네이도. 토네이도는 아까 얼리 머저리티의 특성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다.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 얼리 머저리티가 34%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을 감동시킨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깨막 회오리가 몰아치는 것을 우리가 토네이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네이도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펭귄 효과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펭귄 효과,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펭귄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막 망설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명이 뛰어들면 나머지도 다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수요도, 이 얼리 머저리티 수요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을 우리가 펭귄 이펙트로 비유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캐점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틈새 시장 감동시켜가지고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공략하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있는 소위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아, 이게 되는구나 싶으면 대기업들이 확 들어가지고 다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경쟁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네이도 현상에 잘 대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 예, 요 세 개인 거죠. 뭐냐? 일단 신속히 대량 생산. 완성도는 좀 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생산만 하면 뭐하냐? 유통을 잘해. 광범위한 소비자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 뒤로 갈수록 가격에 민감하다. 예, 지속적인 가격이나 를 위한 공정혁신, 원가 절감 같은 것들을 여기서 잘 밟아줘야 돼.
요거 세 개를 잘 해야 돼요. 요거 세 개는 사실은 대기업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제품은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이 만들었다고 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대기업한테 다 뺏겨버린다라고 생각을. 자, 그래서 저스트 10, 다음에 유통망의 확대.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떻게든 일단 빨리, 볼륨에 이르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타임 투 볼륨 달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가격이나 요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혁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우리 제품혁신, 공정혁신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정혁신은 판매 극대화를 하기 위한 원가 절감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정혁신의 중요성이 이제 이 얼리 머저리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얼리 머저리티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스트리트라고 부르는데요. 중심로죠, 중심로. 그 메인 스트리트는 기본적으로 얼리 머저리티 후반과 레이 머저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레이 머저리티. 네, 이게 메인 스트리트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 모여 사는 안정된 일상의 일부가 되는 신제품이 됐다. 그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공급이 이제 수요를 초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민감한 거 이제 가격 인하가 되게 중요한 거죠. 34%, 레인 머저리티도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이제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원가가 다운되고 그 가격이 다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진적 성장에 수량은 증가하지만 이제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점진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롯데 에서는 이제 확장. 우리가 사실 저스트십, 유통망의 확대, 가격 인하는 많이 대량 생산하겠죠. 대량 생산, 유통망 확대, 여기까지는 계속 이제 규모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임 투 볼륨인 거죠. 근데 이제 레인 머저리티에 도달해서 이제 규모보다는 이제 수익성으로 가, 수익성. 마진, 그리고 기존에 그 계속 우리가 뭐 애플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 기존 고객이 우리 제품을 다시 사게끔 합니다. 예, 충성도 높인 고객들이 우리 제품 다시 사게 하는 그런 재구매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재구매를 시키려면 이제 보다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그멘티드를 넘어서서 이제 포텐셜 프로덕트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이제 가격을 낮춰나가는, 가격을 낮춰나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두 가지 가격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컴페티션 베이스드 프라이싱. 경쟁자가 얼마인지 잘 보고 경쟁자 제품보다 비싸게 갈 것인가 싸게 갈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코스트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라고 하면 원가가 100인데 내가 마진 붙여서 110원에 팔겠다. 뭐 이런 전략이 바로 코스트 베이스드 프라이싱. 자, 그럼 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밸류 베이스드 프라이싱은 뭘까요? 밸류 베이스드 프라이싱. 음, 가치를 좀 더, 어, 가치 기반 가격 책정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라는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컴페티션 베이스드, 코스트 베이스드, 밸류 베이스드 세 개 중에서 가장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밸류 베이스요. 예, 밸류 베이스드예요. 우리가 커피로 따지면 스타벅스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가보시면 어쨌든 매장이 좀 쾌적하고 뭔가 편안하고 예, 아늑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컴포즈나 메가커피나 백다방 이런 데는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는 그 컴페티션인가 코스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코스- 컴페티션 같습니다. 예, 뭐 가보시면 여러분 뭐 많이 차이 나, 1, 200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컴페티션 베이스고요. 그보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다방이나 이런 데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근데 1,500원에 아메리카노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코스트 베이스드 프라이싱입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남겨야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컴페티션 베이스드랑 코스트 베이스드 프라이싱을 여기서 해야 돼요. 동시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내 기술은 진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노베이터, 신제품 출시, 이노베이터랑 얼리 어댑터, 제일 먼저 두 번째라고 했고, 그거 두 개 합쳐서 우리가 얼리 마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순항할 줄 알았더니 우리가 캐즘에 빠졌습니다.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교두보에 상륙해서 볼리봉 전략 써라. 성공하면 보신 것처럼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거기에 잘 대응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메인 스트리트다. 예, 레인 머저리. 얼리의 후반 다음에 레인 머저리. 예. 물론 이제 메인스트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 생략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레인 머저리까지 공략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제가 레가즈는 마케팅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레가즈죠. 근데 레가지의 토탈 어시밀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런 뜻입니다. 기술이 더 이상 혁신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회, 산업, 일상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지는 상태. 거의 이제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즉, 기술이 없으면 이상한 상태. 예를 들어서 모바일 인터넷 같은 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어떻습니까?